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호입니다. 지금은 미국 뉴저지의 뉴저지 시립대학의 한미 물류 공동망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치는 뉴저지인데 뉴욕까지 지하철로 3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뉴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론에 접하지 못하는 많은 미국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잠시 한국에 귀국해서 몇 군데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100% 트럼프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유색 인종들조차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앞에 바이든 정권,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국 중산층 이상들한테 거부를 줬고, 그래서 자기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트럼프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선거 결과가 결국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갈 것 같고요. 특히 물류 쪽에는 많은 요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번다 안 번다가 아니라 변화가 많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우리 주원 실장님께서 여러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지난 4월 뉴욕 총영사관에서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를 초빙을 해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 특히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전 세계를 뒤흔들 10가지의 리스크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첫 번째, 미국 그 자체, 그러니까 트럼프가 포함되어 있는 큰 이슈입니다. 근데 저 일본이 결국은 저 10개를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연동이 된 상태죠. 아마 기후변화 정도, 그러니까 엘니노의 기한 정도 빼고는 모든 게 지금 트럼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까지, 지난 4월까지, 한 반년 전에 느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레드 헤링이라고 해서, 미중 갈등, 그리고 브릭스하고 D7의 이제 어떤 분리죠.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연동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미중 갈등, 그리고 미국이 서로 통제를 못하면서 그 대신 하나에 일치하는 것은 중국하고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경계를 할까요?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보면은, 미국이 관가했던 중국의 빠른 기술력 부분이죠. 보시다시피 2030년쯤 되면은 반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엄청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전기차 부분은 중국이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바이든이 계속 블록을 치면서 정치액을 해왔고, 이게 연결되어서 지난 바이든 정권의 안보 보좌관께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not decoupling but de-risking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좀 이제 완화된 이야기인데, 당장 미국하고 결별하면은 자국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say goodbye는 못하고 단 리스크를 줄이겠다 해서 앞에서 이야기됐던 반도체라든가 AI와 관계된 부분, 양자 컴퓨팅 같은 부분에서 블록을 쳐서 요거는 우리 동맹국하고만 가겠다. 그게 이제 high fence and small yard라는, 그러니까 펜스는 크게 치되 작은 분야만 우리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내년 1월 20일 되면은 다시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 자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을 블록하는 이미 트럼프가 등장했던 2016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바이든 때도 계속 이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조금만 무역이나 통상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니쇼링, 언쇼링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너희 우리 시장에 수출을 하려면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투자를 해 라는 이야기고요. 또 이제 바이든 정권 때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렌드 쇼어링하고 니어 쇼어링이죠. 프렌드 쇼어링은 동맹국끼리 묶어서 기술을 시키면서 우리끼리 공급망을 유지를 하자는 이야기고, 그리고 니어 쇼어링은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USMCA를 통해서 이 블록 내, 이 권역 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해보자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저기 통상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들이 나왔습니다만 멕시코가 부상을 하기 시작했고 아세안 중에서 또 뭐 베트남 같은 나라가 이제 부상을 한 게 이 이유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디리스킹에서 디커플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중국과 결별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축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마가 1.0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이미 트럼프 1기, 또 바이든 1기, 또 트럼프 2기가 되니까 이제 마가 3.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이분이 이제 기업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겁을 주고, 블로핑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네가 가져온 카드를 보면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는 부분, 뭐 앞에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이제 뭐 IRA 폐기에 대한 이야기,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이제 인센티브는 줄 건데요. 이미 뉴욕 상무관에서 지난 2주, 3주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제일 심각한 게 보조금, 인센티브, 세금 감면인데 이미 세금 감면은 다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세금은 감면 안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바이든 정권 남은 시점에 보조금이나 몇 가지를 이제 확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짧은 상황이고 또 특히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오고 가고 있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미국 정부의 협상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조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 펜스, 스몰 야드였는데 라지 야드로 해서 이제 중국과는 완전히 갈라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보편적 관세 10%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60에서 200%까지 때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블로핑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도 10%라고 때려놓고 나서 3에서 10% 사이에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를 우리가 4%로 적어낼지 9%를 적어낼지 이 부분은 우리의 이제 역량에 달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취임 후 관세 25%를 USMCA에 지금 때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공갈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캐나다는 DRR 카드가 작으니까 벌써 총리가 찾아가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멕시코는 배팅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약간 이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된 법안을 강화한다든지 물류 분야 자동화 가속화는 또 하나의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지금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냐면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추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임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추방이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저런 부분은 R&D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좀 상황을 바꾸겠죠. 그리고 뭐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마가 3.0이 진행이 되면 2025년 이후에 강력한 관세제도 정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내 제조업이 부활할 거라는 것은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상품 단가의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겠죠. 저거의 폭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포인트인데 제가 나오기 전에 뉴욕 금융가에서 또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플레이션과 주가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따라서 저 정책이 강약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규제 완화, R&D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물류 같은 부분에는 자동화나 디지털화 같은 것들이 더 촉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플러스 2, 즉 이제 USMCA를 말씀드립니다만 이쪽에 제조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중국산 탈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게 또 인플레이션 심화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역내 원산지 가치 비율 규정 강화 같은 경우는 중국이 베트남이나 멕시코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걸 계속 발라내고 있습니다. 돌아서 우회하고 수입되는 부분들. 근데 이게 얼마나 파악이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맹국과 관계없이 무역 흑자국에 대한 보복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10위권 안에 있는 무역 흑자국입니다.
아마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관세 보복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걸 구매를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정책을 많이 펼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오일이라든가 가스 같은 것도 미국에 많은 수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마 그들의 압박 카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추방, 그 다음에 보복관세 혹은 대체 수입 강요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 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서비스질 하락 같은 것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지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IRA라든가 보조금,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이 철회가 될 경우에는 앞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투자 지역에 대한 반발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지지하는 주에서 이미 투자됐는데 그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트럼프가 고민을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 별표에 보시면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할 텐데요. 중국 10%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25%라고 이미 배팅을 던져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북미 무역액의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미중 무역액이 6천억 달러입니다만 북미 무역액이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USMCA에 캐나다라 멕시코에 25% 관세 때린다는 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공갈탄인데 불구하고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미국 수입, 과일 수입의 50%가 멕시코에서 갑니다. 저게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스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 이런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북미 공급망 변화에서 이제 물류 패턴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1위, 100% 이상을 GDP 대비해서 무역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유사한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 자료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부터 투자 추이를 보는데 중국보다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로 뭐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K라든가 현대, LG, 뭐 삼성 대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패턴이 조금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우리나라 가까운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트럼프 1기를 지나서 바이든 시대부터는 주로 동부 지역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동부 지역의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항만이 서부보다 동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2016년도에 파나마 문화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물량들이 수월하게 동부 지역의 항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시점에 서부 항만 쪽에 계속 문제가 많이 생겨서 공급망이 계속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이 한쪽으로 쏠린다기보다 다양하게 분산이 되었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 동남부에 투자하는 부분이 수월해졌다는 부분을 이제 이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뭐 투자 지조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내 항만을 보시면 여전히 미국의 최대 항만은 LA LB항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 동부 지역 항만들의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과거에 유럽하고 교역했던 동부 항만들의 성장률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쪽에 상당수의 물량들이 동부 항만 쪽에 유입이 됐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동부 지역의 항만 인프라가 서부에 항만이 5개, 6개 정도가 있다면 동부 지역은 37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은 초이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번 동부 지역 항만 노조 파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은 긴장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뭐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이 뭐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무게의 축, 투자의 축이 동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동남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료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구조 변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쇼링 그리고 언쇼링으로 그리고 또 프렌드 쇼링과 니어 쇼링으로 해서 이렇게 큰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중국의 대미 무역액 우리나라에서 간 무역액이 확 줄었죠. 반대로 미국의 수입 국가를 보시면 앞에서 그 흑자국의 순위하고 비슷합니다만 멕시코가 1위, 중국 2위,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순인데 이 패턴이 더욱더 가속되면서 중국은 자꾸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서 선언했던 디리스킹에서 디커플링을 가고 있다는 걸 실제 그 말들이 실행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이 인프라 현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계 1위국이니까 모든 인프라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만 땅이 넓습니다. 큰 국토라보다 보니까 거의 100년 전에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곳도 많고요. 항만도 낙후된 곳도 있고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 일부는 좋습니다만 많은 지역,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미국의 특정 지역의 철도입니다. 시속 20에서 30km 정도로 달린다는데 가끔씩 제가 북한 강의를 할 때 북한이 철도가 20에서 30도로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는데 미국도 특정 지역은 저렇게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동부 지역. 항만이 많고 그러니까 시장이 크고 인프라 그리고 세금이 많이 깎여 있는 곳에 이 지역의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 최근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5월 달에 멕시코 국경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지금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차량들이 나래비로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통관을 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그 지역으로 물량들이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05년도에 홍콩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 항만 그러니까 대륙별로 물류축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게 북미 지역 모델이고요. 이게 뭐 서부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항만입니다. 그리고 진한 선들은 밀도들이고요. 가운데 축이 이제 철도망 같은 큰 도로망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서부 그리고 동부로 구축이 되어서 이 물류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연안 도시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많은 밀도의 물류가 있다가 점점점 내려갈수록 옅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지난 이제 트럼프가 2.0 그러니까 마가 3.0이 되는 이 시점에는 이런 형태로 바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국경, 그리고 서부보다는 동부 쪽에 더 많은 투자와 밀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 인프라 관련해서 바이든은 상당히 인프라 투자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트럼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삭감하거나 투자를 덜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안 지역,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내륙보다 연안 지역의 투자 지역들이 더 비즈니스 하기 좋은 아니면 리스크가 적은 곳이 아닐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원래 보고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아마도 트럼프 2.0 시대에 주로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거나 물량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서 라운딩을 해봤고요. 이건 뭐 특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만 보시다시피 뭐 멕시코 국경 그리고 미국의 동부 지역 연안 그리고 또 캐나다 동부 지역에 있는 쪽들이 경제가 더 크게 활성화되는 곳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국이 그러면 이 물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뭐 짧은 생각을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월 달에 리포트를 쓰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결국은 물류망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재부 쪽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 지도 속에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미 리스크가 생겨서 물류망에 문제를 일으켜서 우회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지역은 향후에 리스크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운임이 보시다시피 SCFI 지수를 보시면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 리스크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선박 정시성 지수가 선박이 도착할 시간에 얼마나 도착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여기 계속 시간을 못 지키고 있죠. 보시다시피 홍해 사태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파나마의 갈수기라든가 아니면 미국 동부에 또 항만 노조 파업도 있었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정기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 지도로 알 수 있고요.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물류망 리스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물류망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이 관세가 60%를 때릴 때 미국이 중국에 과연 203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는데 60%를 때리면 2030년에 중국의 물량이 미국의 수출이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되진 않겠죠. 아마 저렇게 되려면 미국도 뭔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각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영향이 좀 크다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이제 무역 수지가 상당히 바이든 정권 들어와서 이제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책, 그러니까 언쇼링, 리쇼링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투자에 일어난 상당 부분의 수입 효과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소위 뭐 공갈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역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거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수입을 한국 농산물,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입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특히 쇠고기는 제가 1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원자력, 조선 같은 부분은 투자를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일종의 딜을 위한 어떤 소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정부가 좀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내용의 이야기는 지난번 제가 미국 상무부에 있는 관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서바이브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이야기해 준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카피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큰 그림에서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좀 큰 그림에서는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팔아지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이 생산의 축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상품 중에서는 다수가 멕시코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5대, 6대 전략 상품들은 여기 어디요?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공장이 저기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 패턴이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게 됐는데 언젠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갔다가 다시 반대로 여기 수입하는 이런 패턴도 지금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제 영물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설마 저렇게 될까라고 싶었는데 지금 점점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해야 될 걸, 아시아에서 투자해야 될 걸 미국으로 투자를 하니 결국은 우리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큰 눈으로 넓은 시각으로 생각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 영향, 뭐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많은 이야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춘절, 현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에 따른 관세 정책의 우회로서 이제 선수출,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정책이 셋업돼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 뭐 이런 시점이 되려고 하면 아마 2025년 내년 한 5월 내지는 이제 3, 4분기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빨리 물건을 수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지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는 관세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때리기 전에 빨리 물건 사라. TV, 세탁기, 뭐 매트리스 계속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포에 질려인 트럼프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할 짓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USMCA가 2026년도에 재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것도 이 선수출에 영향을 또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물동량과 물류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겠죠. 창고가 남아돕니다. 배 선복이 남는데 또 불구하고 운임이나 창고료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들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 유인자들을 아마 상당수 추방을 할 겁니다. 저거는 꼭 할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산업에 특히 저가 서비스 산업에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장기 영향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토탈로. 그리고 한국 기업의 뭐 북미 투자가 증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통 물류 비즈니스 산업들은 어쩌면 소멸할 것 같고요. 창고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물류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필요한 물류센터라든가 항만터미널 같은 거점을 만들어 보는 부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은 요즘 중국 대만계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 전문 물류 기업끼리 서로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자산이나 시설을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박이나 항공사들이 얼라이언스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자기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저걸 자꾸 공유를 하면서 버티는데 한국계 기업들은 저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지화를 위해서 요즘 교포 기업들을 M&A 한다든가 자산 취득을 하는 경우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정부는 정부에 필요한 뭐 거버넌스라든가 네트워크 확대라든가 뭐 현지 물류 거점 만드는데 투자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한 가지 제가 3주 전에 그 DSI 학회를 이제 피닉스에서 다녀왔는데 거기에 계속 학자들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15년 전에는 저스트 인 타임, 최적화가 최고였는데 효율화가 그 뒤에 코로나 이후로는 전부 다 사람들이 저스트 인 케이스로 바뀌었죠. 유연성. 대응하자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둘 다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포티튜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just in case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적화와 효율화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이 무서운 이 시점에 생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략의 이원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데 또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서 장표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게 좀 우리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미국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서 넣어봤는데요. 뭐,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 2070년에 전 세계 GDP 국가들을 변화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2050년부터는 사라집니다. 아마 인구 베이스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50년, 70년 되면은 미국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기 눈여겨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그때 되면 세계 상위 10대 GDP 국가가 됩니다. 맞다 틀렸다는 아니지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장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미국 시장이 크고 가장 중요하지만 추가로 우리가 시장을 다변한다면 저기 있는 좀 몇 개 국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가 뭔가를 구축해야지 이 한국이 여기서 안 떨어져 나가고 이 끝이라도 붙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마지막에 넣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